마치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여러분을 쳐다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한밤중에 깨어났어요. 눈을 떠서 보는데 안녕 햄찌? 바로 어제 데려온 반려 햄스터가 앞에 앉아있네요. 근데 뭔가 햄찌에게서 원시스러운 느낌이 나요. 갑자기 햄스터가 뒷다리로 일어서서 늑대처럼 울부짖어요. 단 휘파람 소리처럼 톤은 더 높아요. 그리곤 햄찌는 창문으로 날쌔게 움직여 당신을 한번 보고 거리로 뛰어내렸어요. 대체 저게 뭐였죠? 진정해요. 햄스터라고 데리고 온 게 사실은 늑대인간 쥐였어요. 또는 메뚜기 쥐라고도 해요. 완벽한 사냥꾼이죠. 민첩하고 빠르고 고통을 느끼지도 않아요. 이 쥐는 북아메리카에 살고 구멍 파는 걸 싫어해요. 집주인을 집에서 쫓아낼 수 있는데 왜 일하겠어요. 이 귀여운 솜털뭉치는 메뚜기, 뱀, 거미를 잡아먹지만 무엇보다도 위험한 먹이를 좋아해요. 애리조나 바크 정갈은 독성이 매우 강한데 우리의 귀염둥이는 상관없대요. 수백만 년의 진화를 거쳐 이 설치류는 정갈 신경독을 에너지 드링크로 만드는 법을 배웠어요. 독은 이 쥐에겐 100잔의 커피와 같고 게다가 고통도 느끼지 않게 해주죠. 쥐 몸에 독이 많아질수록 바이킹이 광분하는 것처럼 날뛰게 됩니다. 전투가 끝난 후 설치류는 밤하늘로 고개를 들고 울부짖어요. 소리는 휘파람 소리에 가깝지만 시끄럽죠. 만약 이 동물이 축구장 한가운데서 울부짖었다면 관중석에서까지 들을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쥐는 자신을 알리고 모든 사람에게 여긴 내가 접수했으니까 감히 날 화나게 하지 마 라고 알리죠. 못 믿겠다고요? 불쌍한 정갈에게 물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방에서 일어났을 때 쥐는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있었던 거예요. 아마도 방에 침투한 독충을 찾아낸 걸 수도 있어요. 자연은 인류를 불쌍히 여겨 메뚜기 쥐를 작게 만들었어요. 하지만 근처에 이 쥐가 보인다면 거기서 빨리 나오세요. 그 뜻은 늑대인간 쥐가 사냥을 하고 있고 근처 어딘가에 전갈이 있다는 의미니까요. 새끼 쥐는 감금된 상태에서도 여전히 공격적이에요. 고대 스파르타의 아이들 같죠. 인생 첫날부터 이들은 싸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지구를 창조하는 회사에 취직했다고 상상해 봅시다. 사무실에 들어가니 상사가 신참 오늘 밤 내 책상 위에 있는 새로운 동물에 대한 프로젝트 좀 완성해서 올려놔. 여러분이 생각해도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완성한 결과는 오리너구리였어요. 이 동물은 부드러운 털로 덮여있고 비벅꼬리 같은 꼬리에 물갈퀴, 오리의 부리를 하고 있어요. 오리너구리는 알을 낳지만 새끼에게 젖을 먹여요. 당신 아주 굉장한 상상력을 가졌군요. 수컷 오리너구리는 뒷다리에 독이 있는 박차를 갖고 있어요. 이 독은 인간에게는 위험하지 않지만 그래도 이 동물을 쓰다듬는 건 안 하는 게 좋아요. 만약 그 박차로 여러분을 쏜다면 일주일간의 극심한 고통을 가져올 테니까요. 어떤 동물이 지구상에서 가장 성질이 더러울까요? 그건 쉽죠. 벌꿀 오소리예요. 무엇보다 일주일에 5번 레슬링 체육관을 찾는 스컹크를 닮았어요. 그리고 그 냄새도 나고요. 벌꿀 오소리의 몸무게는 2살배기 아기만 하지만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뱀이든 2마리의 사자든 하이에나 떼든 누구랑 맞서든 신경도 안 써요. 다 공격하고 이길 거예요. 꿀이 먹고 싶다? 문제 없어요. 오소리와 친구하게 되면 여러분을 위해 벌집을 무너뜨려 줄 테니까요. 심지어 벌침도 무서워하지 않아요. 벌꿀 오소리의 피부는 두꺼워서 뚫기가 어렵거든요. 그리고 날카로운 발톱과 강한 턱도 가졌죠. 벌꿀 오소리는 아프리카에 있는 모두를 두렵게 하지만 북아메리카와 유라시아에 사촌도 있어요. 이 친구들도 성질이 고약해요. 비록 거대하다고 부르긴 어렵지만 울버리는 곰이나 엘크에게 덤벼드는 걸 주저하지 않을 거예요. 이 동물은 중간 크기의 개보다 크지 않아요. 만약 이 녀석을 기분 나쁘게 했다면 제가 그런 게 아니어서 다행이네요. 이 녀석은 강하고 수영도 하고 빨리 달려요. 넓은 발은 설신과 같아서 눈 속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죠. 나무 위에서도 울버린으로부터 몸을 숨길 수 없어요. 묘할 정도로 민첩하게 기어오를 수 있어요. 원뱃은 폭신한 곰을 닮은 귀여운 동물이에요. 다부지고 점원 셰퍼드만큼 무게가 나가요.
원뱃은 호주에 살고 있으며 깊은 구멍을 파서 세상에서 가장 독창적인 보호를 받는 곳에 있죠. 만약 저기 지하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원뱃은 입구를 몸 뒷부분으로 막아서요. 몸의 이 부분은 4개의 연결된 뼈로 이루어져 있어요. 원뱃에겐 이건 일종의 방패가 됩니다. 포식자가 이걸 물어뜯는 건 어려워요. 이 친구는 평화롭지만 시력이 나쁘고 별로 똑똑하지 않아요. 만약 여러분이 위협을 가한다고 생각하면 공격할 거예요. 인도 회색 몽구스는 코브라와 싸우는 데 있어서는 진정한 챔피언이에요. 싸우는 동안 아름답고 빠르게 춤을 춰서 뱀은 속임수에 반응할 시간이 없어요. 코브라는 지쳐 가능한 한 빨리 도망치려고 하죠. 이 동물은 두꺼운 털과 코브라 독에 대한 면역이 있어 코브라 송곳니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어요. 몽구스는 고양이의 친척이고 인도에서 인기 있는 반려동물이랍니다. 이 동물들은 주인 무릎에 앉는 걸 좋아하지만 난폭한 성격을 지니고 있어요. 야생에선 몽구스는 거의 사람을 공격하지 않지만 궁지에 몰리면 예측 불가능하게 움직일 거예요. 지구상에 정확하게 몇 마리의 쥐가 있는진 아무도 모르지만 적어도 인간보다 2배는 더 많을 거예요. 이 놀라운 동물은 웃고 꿈꾸고 스트레스를 느낄 수 있어요. 이들은 무리를 지어 살고 자신보다 수십 배 큰 먹이를 사냥할 수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7,500만 년 된 공룡의 갈비뼈에서 쥐가 문 자국을 발견했어요. 쥐들은 또한 왕이 있어요. 비록 왕과는 쓰지 않지만요. 그건 꼬리가 매듭으로 묶여진 쥐들을 지칭하는 거예요. 기록된 가장 큰 왕은 32마리로 이루어져 있었어요. 주머니 쥐는 공룡 시대부터 존재해왔어요. 그들의 연기 실력이 오늘날까지 살아남는데 도움이 되었죠. 근처에 위험이 생기자마자 이 영웅은 좀처럼 싸움에 뛰어들지도 않지만 도망치지도 않아요. 땅바닥에 쓰러져 죽은 척하죠. 전혀 움직이지도 않고 심지어 호흡과 심장박동도 늦춥니다. 전 이 동물이 오스카상 받을 자격이 있다고 봐요. 더 리얼하게 연기하기 위해 이 배우는 냄새를 발산합니다. 냄새가 너무 지독해서 포식자들이 주머니 쥐에 접근할 바엔 굶는 게 나을 정도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이 동물은 자신의 연기력을 통제할 수 없어요. 스트레스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이거든요. 주머니 쥐는 공격적이진 않지만 궁지에 몰리면 으르렁거리고 털이 곤두서고 작지만 면도날처럼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냅니다. 솔레노돈을 착하다고 할 수는 없을 거예요. 붉은 털, 피노키오 같은 코, 털 없는 긴 꼬리를 보면 알아볼 수 있을 거예요. 날카로운 이빨을 갖고 있고 입 안에는 침을 독성으로 만드는 특별한 분비선이 있어요. 놀랍게도 이 동물은 자신의 독에 대한 면역력이 없어요. 그래서 그루밍할 때 정말 조심스럽게 해야 해요. 솔레노돈은 천성이 공격적이에요. 심심하거나 화나면 돼지처럼 꿀꿀거리며 부근에 있는 아무에게 덤벼들 수 있어요. 다행히 침의 독성은 사람에게 해롭지 않아요. 피그미 저보아는 지구상에서 가장 작은 설치류예요. 아기 캥거루처럼 생겼고 무게는 동전보다 약간 무거워요. 가장 큰 건 카피바라인데 보고 있으면 저절로 미소가 지어지는 친구예요. 하지만 더 큰 설치류도 있었어요. 수백만 년 전 아프리카 버팔로 크기의 설치류가 이 행성에 살았어요. 포베로미는 식물을 먹었고 하마와 지나치게 큰 기니피그를 동시에 닮은 설치류였습니다. 이제 다음 동물은 지구상에서 가장 특이한 설치류 1등은 마타돈 친구일 거예요. 이 괴물은 벌거숭이 두더지쥐입니다. 그리고 벌거벗었고 땅속에 살죠. 쥐치고도 겉모습이 좀 과하죠? 무엇보다 두더지쥐는 공포 영화에 나오는 소시지처럼 생겼어요. 하지만 요점은 그게 아니에요. 평균적으로 이런 크기의 설치류는 2-3년을 살아요. 하지만 벌거숭이 두더지쥐는 야생에서 30년 동안 살 수 있어요. 사람이 1000살까지 살 수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설치류의 경우 30년은 인간의 1000년과 거의 비슷해요. 과학자들은 아마 이 보기 흉한 땅 파는 동물이 인류의 노화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거라고 믿어요. 벌거숭이 두더지쥐 300마리가 하나의 가족이 될 수 있어요. 콘크리트처럼 딱딱한 아프리카 땅에 이들은 축구장 6개 크기의 도시를 파요. 사람들은 이 쥐들을 거의 만나지 못해요. 거의 땅 위로 올라오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거든요.
이설치류는 식물의 뿌리로부터 수분을 얻는다고 해요. 고양이들은 온갖 종류의 쓰다듬는 것과 두드려주는 걸 좋아하지만 제일 좋아하는 특정한 부분이 있어요. 많은 고양이들이 눈을 감고 그르렁거리기 시작하고 고양이의 정수리, 뺨 또는 콧대를 문지르는 동안 천천히 잠이 들죠. 그리고 꾸벅꾸벅 조는 동안 당연히 하품을 할 거예요. 과학자들은 고양이가 하품하는 이유를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주된 이유는 우리 인간과 비슷한 것 같아요. 뇌가 깨어있기 위해 더 많은 산소를 필요로 할 때 그걸 얻는 가장 쉬운 방법은 크고 깊은 하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양이가 하품을 하면 자고 싶어 한다고 확신할 수 있어요. 하지만 때때로 고양이들은 인간에게 단지 자신들이 얼마나 편안한지를 보여주기 위해 하품을 해요. 그래서 이것 또한 애정과 신뢰의 표시이기도 하죠. 하지만 털복숭이 친구가 눈을 감고 디젤 엔진처럼 그르렁거리는 동안 그런 말을 직접 들을 필요는 없죠. 그렇죠? 자랑스러운 고양이 집사라면 누구나 매일 새벽 3시에 일어나는 건 별 문제가 아니란 걸 알고 있을 거예요. 거의 틀림없이 여러분과 함께 사는 솜털뭉치가 미친 듯이 그곳을 뛰어다니고 있을 거예요. 이러한 행동은 완전 정상이에요. 대부분의 경우 고양이가 써야 할 에너지가 너무 많이 축적됐단 걸 의미해요. 여러분의 털복숭이 친구는 대부분의 시간, 즉 하루에 약 18시간을 잠자는 데 소비할 거예요. 낮 동안 충분한 운동을 하지 못해서 그 모든 에너지를 위한 배출구를 찾으려고 하는 거죠. 만약 새로운 곳으로 막 이사를 왔다면 이미 그곳에 해충이 살고 있을지도 몰라요. 청각과 후각이 예민한 여러분의 고양이는 그들의 존재를 알아차릴지도 몰라요. 대부분의 곤충들은 밤에 더 활동적이죠. 벌레들이 주변을 돌아다니면 고양이는 쉴 수 없을 거예요. 그러니 가능한 한 빨리 해충을 없애는 게 좋아요. 만약 고양이가 낮에도 진정되지 않는다면 수의사에게 가는 게 가장 좋아요. 반려동물이 예를 들어 벼룩과 같은 신체적으로 불편함을 느끼게 하는 몇 가지 문제를 갖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가끔 고양이들은 이빨을 딱딱거리기 시작해요. 일부 전문가들은 동물들이 좌절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믿어요. 그들의 잠재적인 먹잇감이 창문 밖에 아주 가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고양이는 닿을 수 없죠. 다른 전문가들은 그런 기이한 턱의 움직임은 반려동물이 먹이를 잡을 준비를 하도록 해준다고 생각해요. 어느 쪽이든 여러분은 자꾸 아마도 먹을 수 있는 무언가가 고양이의 시야에 있을 때만 그걸 하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개와 달리 고양이는 주의를 끌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영역을 표시하기 위해서 사람과 사물에 머리를 비벼요. 고양이는 뺨 근처에 냄새를 남기는 특별한 분비선이 있어요. 고양이가 여러분에게 대고 비벼대면 자신의 것이라고 찜한 거기 때문에 다음에 여러분에게 다가갈 때 경계하지 않을 거예요. 만약 그게 다른 사람의 고양이라면 여러분에게 심지어 귀 사이를 문지르게 놔두기도 하는데 이보다 나은 게 있을까요? 만약 고양이가 여러분 앞에서 등을 대고 뒹굴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훌륭한 찬사예요. 고양이들에게 이것은 매우 취약한 자세예요. 만약 고양이가 보호되지 않은 배를 보여주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고양이의 신뢰를 얻은 거예요. 그리고 만약 반려동물이 바닥에서 뒹굴고 있다면 여러분에게 놀이 시간임을 알려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고양이 친구는 식사가 끝난 후에 음식 그릇 주변을 긁기 시작하거나 심지어 잘게 썬 종이로 덮기 시작할지도 몰라요. 이건 정상적이고 본능적인 행동이에요. 고양이는 자신의 먹이를 숨기고 다른 이들로부터 안전하기를 원해요. 침대 옆이나 심지어 베개 위에서 쥐나 새를 발견한다면 적어도 혐오감은 숨기려고 노력해보세요. 만약 고양이가 여러분에게 잡은 걸 가져다 준다면 고양이가 여러분을 그룹의 일원으로 인식하고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깊이 신경 쓰고 있다는 걸 의미해요. 또 여러분을 혼자서 사냥감을 잡을 정도로 훌륭한 사냥꾼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고양이 쪽에선 애정의 표시죠. 그리고 여러분이 항상 털복숭이의 밥을 챙겨주기 때문에 또 이런 식으로 고마워요 라고 하는 걸지도 몰라요.
가끔 여러분의 고양이가 비웃는 것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이 현상에 학명이 있지만 확실히 경멸적으로 입을 삐죽거리는 것 같아 보이죠. 하지만 여러분을 향해 하는 건 보지 못할 거예요. 이건 다른 고양이들의 보이지 않는 메시지에 대한 반응이에요. 고양이는 근처 고양이로부터 페로몬을 포착해요. 입술을 삐죽거리는 것은 고양이가 입천장에 혀로 페로몬을 가둘 때 만들어져요. 수컷 고양이가 암컷보다 더 자주 비웃어요. 고양이 키스에 해당하는 건 여러분이 종종 볼 수 있는 눈을 천천히 깜빡이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 하면 고양이가 여러분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건 물론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걸 기억하세요. 고양이에게 보답 키스를 해줄 수 있어요. 눈을 보고 천천히 눈을 깜빡여주면 돼요. 아마 보이진 않겠지만 고양이는 여러분이 자신을 사랑한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만약 고양이의 눈을 봤는데 동공이 커지기 시작한다면 그만하는 게 좋을 거예요. 안 그러면 큰일 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눈처럼 고양이의 눈동자도 앞에 있는 걸 더 잘 볼 수 있게 커져요. 하지만 고양이의 경우 곧 뒷다를 자신들의 행동을 가장 잘 조율할 수 있게 여러분을 더 잘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고양이가 공격 준비하는 다른 징후들은 꼬리를 흔들고 뒷다리를 제자리에 놓고 움직이는 거예요. 밀면서 앞으로 뛰기 때문에 확실히 여러분 보고 도망가란 신호죠. 물러설 때라는 또 다른 징후는 고양이가 귀를 실룩거릴 때예요. 이건 고양이가 동요나 불안을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만약 계속 괴롭힌다면 여러분을 공격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고양이의 귀가 똑바로 세워져 있다면 고양이의 관심을 끄는 어떤 소리를 듣고 있는 거예요. 고양이가 내는 달콤하고 작은 야옹거리는 소리가 여러분을 맞이하는 방법이에요. 이 귀여운 소리를 낸 후에 여러분의 무릎에 뛰어올라 안아달라고 요구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만약 야옹 소리가 크고 요구하는 것 같으면 고양이가 배고플 가능성이 높아요. 푹신한 친구에게 밥을 바로 주거나 왜 나중에 식사를 할 건지 설명해 주세요. 여러분이 잘 때 눈꺼풀 아래에서 눈이 움직여요. 만약 고양이가 근처 어딘가에 있다면 호기심이 생겨서 여러분의 얼굴을 찰싹 때릴 수 있어요. 실수로 다치지 않도록 밤에는 고양이를 방 밖으로 내쫓는 게 좋아요. 만약 문을 긁고 울면 입구 근처에 고양이가 밟고 싶어 하지 않는 걸 놓아주세요. 양면 접착 테이프, 알루미늄 호일 또는 우들투들한 통로용 비닐 양탄자가 있겠네요. 저녁에 고양이에게 하루 중 가장 많은 음식을 주세요. 고양이는 많이 먹은 후에 잠이 드는 경향이 있어요. 고양이가 계속해서 작은 발로 여러분을 꾹꾹 누르기 시작할 때 포옹해 본 적 있나요? 고양이들이 이런 식의 빵 반죽하는 동작을 하는 건 사실 젖을 먹던 아기 고양이 시절의 습관이에요. 젖 먹는 아기 고양이들은 본능적으로 젖이 흐르는 것을 돕기 위해 엄마 배에 발을 꾹꾹 밀 줄 아는데 그 뜻은 저녁 식사를 의미하죠. 하지만 자라서 수유하는 걸 멈춘 후에도 이 행동은 계속 남아 고양이가 행복하고 편안하다는 걸 나타내줘요. 또한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걸 해요. 왜냐하면 이게 고양이들이 선천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아는 아주 평온한 의식이기 때문이에요. 만약 고양이가 여러분에게 이걸 자주 한다면 마치 자신의 엄마인 것처럼 편안함을 느끼고 보호를 받고 있다는 걸 의미해요. 고양이에게 가끔 거리감이 느껴질 수도 있어요. 좋아요. 항상 거리감이 느껴지죠. 만약 고양이가 혼자 놀기 좋아하고 귀찮은 걸 싫어한다면 그건 아주 정상적인 고양이 행동이에요. 하지만 평소보다 더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다면 자세히 더 알아봐야 해요. 만약 고양이가 여러분을 멀리서 지켜보지만 결코 관여하고 싶어 하지 않는 걸 발견한다면 불안하거나 심지어 여러분에게 화가 났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고양이들은 깜짝 놀랄 정도로 큰 소리를 듣거나 공사나 큰 파티와 같은 집에서 특이한 활동이 있을 때 혼자 놀 수 있어요. 불행하게도 고양이에게 공간을 주는 것 외에는 여러분이 이 상황에 대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냥 좀 여유를 주고 화나게 하지 마세요. 결국 다시 와서 관심을 받고 싶어 할 거예요. 그래서 고양이에게 가장 비싼 스크래치 기둥을 사줬는데 고양이는 여전히 새 가죽 소파에 발톱을 받고 싶어 해요. 맞아요. 아주 화나고 완전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이 행동의 근원은 고양이가 영역 표시를 하고자 하는 욕망이에요. 고양이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걸 보여주기 위해 가구 긁는 걸 좋아해요. 이런 스크래치를 지정된 경계선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만약 불쌍한 가구를 구해주고 싶다면 고양이를 진정시키기 위해 고양이 페로몬 스프레이를 물건에 뿌릴 수 있어요.